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세월호 추모 집회 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의 사회를 맡은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 대회를 마련해주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과 장하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먼저 노웅래 의원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66년 전인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해서 만든 그런 아주 뜻깊은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청와대는 성역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는 집회도 안 되고 그리고 행진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앞에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게 헌법과 상관없이 현실입니다. 아예 이런 식이라면 국가 권력이 주권자에 다른 대접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증언대회가 더도 덜도 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를 계속 침해하는 이 현실을 타개해보자.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증언대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하나 의원과 함께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증언대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꼭 우리 헌법이 보장한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꼭 우리가 사수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하나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입니다. 6월 10일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우리 만민공동회 비롯한 많은 우리 정말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했는데 그때 100여 명, 많아야 150여 명 사이의 인원이라고 저도 현장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는데요. 그날 그냥 육안상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찰 병력들이 동원됐다 알았는데 이후에 자료 요청해서 확인한 바 100여 명의 시민을 진압 통제하기 위해서 6,400명의 경찰력이 그날 동원됐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 비례 원칙이라고 해서 경찰 행정의 가장 어떤 기본이 되는 원칙인데 비례 원칙은커녕 이 사람들이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늘 반복되어 온 일이긴 하지만 또 다시금 놀랐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그냥 대한민국 역사상 아까 오늘 재헌절이긴 한데 이제 헌정 이래 비교할 수 없고 아직도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있죠. 지난 과거도 아니고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또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심지어 금지 통고된 집회라 해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해산이나 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 미신고 집회도 평화롭게 진행되면 해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고 이때 경찰은 그런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실 겁니다. 집회 장소에 나가서 이제 구호 하나만 외치면은 미신고 집회니까 빨리 당장 해산하라고 마치 미신고 집회는 불법 집회고 해산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경찰이 뻔히 알면서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그랬다가 세월호 이후에 더 그러한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 텐데 그게 경찰 국가로 가려는 속셈이 발현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고요. 국회가 나서서 그러한 일들은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보고대회 같이 준비해 주신 지금 안행이 하반기에 안행이에서 의정 활동을 정말 잘 뭐라 그럴까요? 되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오늘 토론회도 같이 준비해 주셨고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 역학회의 공권력 감시대응팀, 존엄과 안전위원회, 그리고 이번 집회 때 현장에 계셨던 또 청와대 만민공동회 분들 이하 이 자리에 같이 오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도 드리고 너무 해결 안 되는 문제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실 분들이라던가 이거를 우리 한국 경찰을 할 수 없어 하고 손 놓으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힘을 내서 토론회도 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인가 안행이 업무보고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업무보고와 맞춰서 아주 시의성 있게 진행되는 토론회라 기대도 너무 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방금 노웅래 의원님과 장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지 66주년이 되는 재헌절이고요. 헌법은 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지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청와대 인근에서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번 이 자리를 통해서 청와대 인근 집회 부근에서의 집회 진압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를 들어보고요.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첫 발표로 60만인 대회 삼청동 집회 진압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집회에 실제 참가하셨던 신소진 님으로부터 피해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발표를 듣기 전에 관련 영상을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준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준비된 신소진님의 집회 참가자 하셨던 신소진님의 피해 사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침묵행진 그리고 60만인 대회에 함께했던 경희대 다니고 있는 21살 신소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과 6월을 보내면서 세월호 추모 집회 그리고 침묵행진에 함께하면서 수많은 경찰들을 여러 번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인 시민들의 숫자보다도 많은 경찰들을 마주해야 했던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대규모 연행 사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연행자 수는 각각 5월 17일 119명, 18일 97명, 6월 10일 69명으로 참가자의 숫자와 연행자의 숫자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연행된 시민의 숫자는 320명에 달하고 이렇게 많은 연행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48시간을 거의 채우고 석방되었고 6월 10일의 경우에는 김창건, 정진우 두 분에게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위험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진행된 연행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서 연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18일의 경우 경찰이 출구 없이 참가자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졌고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밖으로 나가는 참가자들과 그리고 밖에서 무리한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연행이 이루어진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경찰이 포위한 바깥에 밀려나 있던 저는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방패에 밀려서 인도 밖 차도에 밀쳐지기도 하고
안에서 계속되는 연행에 항의했지만 이에 대해 체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일관된 태도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심지어 경찰의 포위 상태에서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여성 참가자에 대해서 그대로 연행해가는 상태 또한 있었습니다. 6월 10일은 경찰의 폭행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1차 해산 명령보다 앞서서 첫 번째 연행자가 발생했고 고착과 폭행도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대치 상황에서 경찰들이 시민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흔들거나 혹은 목을 팔로 졸라 제압하는 등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방송차 위에서 경찰에게 목이 졸려 실신하고 실신한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방송차에서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진 후 땅바닥에 두세 차례 집어던져졌고 경찰의 손에 의해 주차된 경찰버스의 정면으로 부딪혀 코피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여성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남성 경찰들에게 둘러싸여서 전원 연행이 될 때까지 여성 경찰들에게 여러 달려들어서 한 명씩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는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행된 시민들은 경찰서와 유치장에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주로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일수록 더 심각한 대우를 받았는데요. 당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18일 동대문 경찰서의 사례로서 여성 유치인들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공개 사과문을 올려서 이제 그 경찰관이 2달 정도밖에 안 돼서 실수를 범한 것 같다라며 신참 여경에게 그 책임을 돌렸고요. 그러나 같은 경찰서에 있던 유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속옷을 탈의하라는 내용의 수칙이 벽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상황은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개인적인 일탈로 책임을 돌렸고 이날 서울 전 지역의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모두 개인적인 일탈을 범해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이제 5월 18일 조사를 받거나 입감된 곳은 구로, 동대문, 방배 등 여러 경찰서인데요. 이제 이날에는 경찰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의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거나 없는 규정을 들먹이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0일에도 서울 시내 경찰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인권 침해 사례를 벌였는데요. 이날 시민들이 연행된 경찰서는 도봉, 그리고 중랑, 종암 등 여러 경찰서였습니다. 대다수가 변호사 접견에서부터 방해를 받았는데 신상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해 변호사 접견 후에 이야기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오기 전에 이야기만 먼저 보내주겠다 등의 회유를 하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연행되었던 금천경찰서에서는 새벽 2시경에 도착했는데요. 야간 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경찰관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새벽 5시까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다친 사람들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약을 요구했으나 경찰 측은 약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며 한동안 거부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약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고 새벽 5시가 다 되어서는 구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다시 지친 상태에서 다시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조사를 위해서 금천경찰서와 구로경찰서를 오가면서 수갑을 차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자 절차상 그렇다, 규정상 그렇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우는 데 항의가 계속되자 금천경찰서 진흥팀장은 포승줄이 어디 있냐라는 발언 등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접견 후에 이야기하겠다 수차례 의사를 밝히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을 여러 번 당해야 했고 결국에는 변호사 접견을 하지 못한 채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유치장 내에서 샤워를 할 때에는 완전히 개방된 수도시설에 파티션 하나만 놓은 채 그 개방된 공간에서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여성 유치인의 화장실 문제는 여러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중랑경찰서에서는 여성 화장실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다가 변호사가 오고 나서야 수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역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20대 초반의 여성의 경우 체증 사진에 대한 조사를 받다가
사진이 너무 밝아서 나인지 판단을 못하겠다라고 증언을 하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예쁘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경찰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이 어린 여성들은 반말을 계속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함부로 경찰한테 말 이런 식의 대답을 듣는 등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제 경찰 그 한 명 한 명과 위의 모든 상황들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사회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제 집회에 참가하셨던 분의 그 피해 사례를 지금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경찰의 해산 명령이나 그 연행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의 그 처리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그 최소한의 규정이나 법조차 지키지 않은 그런 경찰들의 행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회 참가자들을 좀 위축시켜서 조금이라도 참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러한 경찰의 그 세월호 추모 집회는 아시다시피 방금 금지 통고 6월 10일에는 특히나 61곳에 대한 그 집회 신고가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세월호 추모 집회 금지 통고와 이와 관련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그 청와대 만민공동회 제안자이자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시는 그 명숙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보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눌렀어요. 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PPT를 되게 때깔나게 컬러로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 준비가 원활하지 않아서요. 자료집을 보시면 저희 그 초록색 자료집 5페이지부터 그 명숙님의 그 발표 자료입니다. 그 자료집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10일은 언론 보도도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61개의 장소가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금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총리공관 앞 이런 곳에 주요 관공서에서 100m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61개를 한 곳에서 두 군데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청와대에서 100m 이내여서 그런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집회가 가능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모두 금지 통고를 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헌법 소원을 할 텐데요. 왜냐면 헌법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회 시위는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검열도 아니고 허가도 안 되고 이런 건데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집회 신고를 했고 그래서 금지를 당했던 이제 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이랑 한국 작가의 분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회 시의 권리가 헌법적 권리인데도 침해당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집회의 자유란 이제 시간, 장소, 내용, 방식을 다 선택할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 어떤 시간에만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8년 이후에 집회의 자유, 야간 집회 금지가 이제 위헌 판결이 났고요. 그 다음에
야간 시위, 그러니까 시위라고 하면 이제 행진이나 이런 걸 포함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한정합헌이 나왔었죠. 그래서 12시 이후는 불가능하죠. 12시까지는 된다. 뭐 이런 좀 흡족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전의 집시법에 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판결이 났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간, 장소, 내용, 방식을 다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는 되고 어떤 주제는 집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7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집회의 자유는 우리가 이제 21조 2항을 보면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 왼쪽이 저희가 이제 광화문 그 누각 앞에서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18일 날 이제 만민공동회를 끝내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18일 날 청계광장에서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밀양에서 주민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밀양 주민들과 함께 있었는데, 뭐 방식이 달라 보이고 참가자도 달라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왼쪽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집회 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미신고 집회, 불법 집회 이렇게 얘기해서 했었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집회 신고가 난 광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없었지만 끝나고 저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중에서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장소, 내용, 방식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뭐 이게 다 보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근 집회 장소 금지인데요. 밑에 하단에 보면 5월 8일 10곳이 집회 금지가 났고요. 5월 18일도 10곳, 6월 10일은 61곳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 당일만 한 번만 있었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가 아니라는 거죠. 5월 8일에는 11곳을 집회 신고했는데 10곳이 이제 금지가 났습니다. 한 곳이 난 게 정부종합청사 정문앞, 거기는 이제 집회 신고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정말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18일도 마찬가지였고요. 6월 10일에는 저희가 이제 6월 7일에 뭐 안국역 인근과 경복궁역을 했었는데 뭐 그것이 잘 안 됐던, 그러니까 그것도 금지 통고가 났던 곳이죠. 그렇게 보시고 이 왼쪽에 보시면 다 청와대 이제 장소라는 거는 여기는 안 쓰는데 청와대 인근으로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요. 세월호 전국 정부 비판 집회 금지라는 겁니다. 장안의 원시를 통해서 받은 건데요. 집회 금지가 총 116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116건이 넘습니다. 실제 저희가 한 게 61곳인데 정보공개 청구에서 나온 게 55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자료 관리도 이렇게 안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만 해도 116건입니다. 근데 제목을 다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시면 세월호 희생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했던 거 있고 뒤에 저희 시민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까 장소에 있어서는 청와대 인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도 사실은 아니죠. 한참 멀었으니까요. 왜냐면 삼청동도 그렇고요. 뭐 안국역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장소가 청와대에서 가까울 때, 그다음에 주제가 세월호일 때 집회가 금지되고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얘기는 이제 최근에 6월 10일 이전부터 세월호와 관련된 것은 특히 청와대에서는 못한다라고 하는 게 소헌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가 여기 보시면 6월 10일 61곳 외에도 그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6월 28일 날 저희가 6곳을 냈습니다. 6곳에는 국립현대미술관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청운동 사무소도 포함되고 뭐 이러는데요. 그 6곳을 또 금지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것만 6곳이고요. 민주노총에서도 그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뭐 청와대 인근에 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금지 통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거 외에도 실제로 계속 청와대 인근에서 하는 집회는 다 금지되고 있다. 심지어 강화문 광장의 것도 금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와 내용과 시간 이런 걸 다 선택할 자유까지 포함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 장소가 청와대 인근이면 안 되고 내용이 세월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경찰의 불물류처럼 초헌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8조에는 집회 시위 제한 금지 통고인데요. 저희가 집회 금지 통고받은 사유, 이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10페이지를 잠깐 넘어보시면 10페이지 위에를 보세요. 제가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의 집회 금지 사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교통소통 제한, 주거지역 생활평원, 학교시설 주변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 8조에 해당하는 거가 이건 다시 아까 8쪽으로 오시면 이 집시법 8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장소에서 이게 뭐 학교시설이거나 이 8조 3항의 1호를 보시면요.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저해를 입힐 경우, 요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청와대 인근이 주택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한 곳은 대부분 40곳은 10명 규모였습니다. 10명 규모가 이 10명 규모가 인도에서 하는 게 과연 생활 평온을 침해하겠는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 이것을 사실 비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고려하고 있었는가 이런 게 의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 경찰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이나 상인들로부터 이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조직했다라고 볼 수 있는 탄원서를 이렇게 조직해서 이 집시법을 혹은 헌법상에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생활평온 저에 뭐 탄원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장하나 의원실이나 뭐 여러 의원실을 통해서 그 탄원서가 어떻게 조직됐는지 그 탄원서는 시효 없이 계속 쓰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페이지 밑에 보시면 4월 18일 날 청계광장 보수 집회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되게 무서운 말들이 많은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어쨌든 큰 걸로만 보시면 세월호 비극 이용하는 뭐 정시선도꾼 척결하라, 유족들을 유린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는 이런 단체에서 하는 집회는 4월 16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틀 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돌아가신 시민들과 학생들을 추모하는 행렬들이 집회로 나온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자발적으로 그냥 1인 시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초를 드는 것 정도였고요. 그 전부터 보수단체들은 이런 대규모 동원 집회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규제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오른쪽 9페이지를 보시면요. 5월 8일 청와대 유족들과 보수단체가 있는 이 사진인데요. 왼쪽이 지금 유족들이 청와대에 면담을 왔던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 한 차선 정도만 이제 이 유족들이 있었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막았던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날 이거는 경찰대에 논리따르면 이건 미신고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한 대로 통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통행은 한 차선만 양쪽 방향 중에 한 방향만 막았기 때문에 통제로 인해서 차가 아예 못 다니거나 이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신고 집회라고 볼 수 있는 이 집회에서 과연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곳에 그러니까 경찰들이 얘기하는 뭐 생활평온을 저해한다, 교통소통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근처에서 있었던 걸로도 그러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옆에 이때 유족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이 모여드니까 보수단체가 그 청운동 사무소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기자회견 한 거죠. 기자회견을 항상 이제 경찰들은 집회라고 하니까 이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시면 뭐 되게 어려운데 순수한 국민 추모를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반대되는 집회가 근처에서 열렸지만 뭐 큰 충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돌이 있지 않았다는 건 물론 이제 그것을 이런
이런 내용의 집회를 하냐, 기자회견을 하냐, 이런 비난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뭐, 양측 간에 통돌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걸 전혀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바로, 뭐, 100m도 아니고, 진짜 1m 앞에서 이게 이런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지만, 반대하는, 이걸 막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두 가지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용하고, 이들이 말하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경찰의 논리대로면 그런 것을 그냥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건 주제에 대한 엄격한 검열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청와대 인근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두고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진짜 평등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 시의 자유도 모든 사람의 집회 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 시의 자유만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0페이지로 가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10명이 하는 집회도 모두 금지. 그러니까 61곳에서는 10명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400명,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신고했는데요. 과연 10명이 인도에서 하는데 이게 교통소통 방해와 생활 평온을 침해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학교가 끝난 저녁에 있는데 학교 시설에 이제 아이들의 학습권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집회의 사전 금지가 있고요. 오른쪽 11페이지를 보면 문제는 집회 금지 통고만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앞서 신소진 님이 발표했듯이 엄청난 경찰 폭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집회로 현대미술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데는 다 집회 금지 통고가 났기 때문에 현대미술관 앞은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를 저희는 하겠다. 미신고 집회는 그냥 사실 과태료만 내면 돼요. 미신고 집회를 뭐 저희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꽃, 국화꽃과 피켓이 전부인데 이거는 나중에 벌금을 내라고 하면 내겠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수많은 경찰들이 깔려가지고 못했다라는 거죠. 아까 뭐 이제 장하나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그 당시 동원된 인력이 6,400명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니까 엄청난 인력이 경찰력이 동원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지도 나오지만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검문입니다. 검문 표시해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이제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왜 못 가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집회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뭐 이런 식의 걸로 골목골마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을버스에 경찰이 다 있습니다. 삼청동 주민센터로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안 돼서 삼청동 주민센터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이른바 차단하기 위해 이 차단한다라는 것도 되게 웃긴데요. 이게 2001년이었나요? 어쨌든 농민들 집회 차로 집회 장소로 움직이는 걸 막아서 그것이 대법원이 그거는 위법한 거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요. 이거 10년 전에 판결 난 건데도 이날은 경찰이 마을버스에서 이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한 15년, 97년인가에도 이제 향림 이렇게 이동을 사전에, 그러니까 차량만이 아니라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고 하는 판결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판결을 뒤엎는 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얼굴을 봐서 집회 참가할 것 같은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거나 혹은 현대미술관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는 사람을 못하게 하거나 하차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그 권영국 변호사님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권영국 변호사님이 왜 마을버스에 못하게 하냐,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냐 이런 걸 따졌는데 난 변호사고 이거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했지만 완전히 무시당했죠.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이 물리력으로 막을 땐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시민들은 사실 시민들의 숫자나 시민들의 가지고 있는 물리력, 그러니까 물리력이라는 건 경찰들이 갖고 있는 방패나 또 아시다시피 뭐 캡사이신이나 이런 몽둥이나 이런 무서운 모습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사전 통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력으로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집시법의 집회 금지와 관련해서는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듯이 적절한 수단, 효과적인 수단 이런 것을 가질 수 없는 이런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시의 자유가 있는데 특히 집회, 시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죠. 다수의 언론을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의견이 이 접점을 찾아가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할 때 집회, 시의 자유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건 대다수 민중들의,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 그건 일방통행하겠다. 언론과 출판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 집단에게 모든 것을 넘기겠다.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할게요. 12쪽 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집회 장소는 또 헌법재판소에 나온 거는 여기 장소는 본인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2쪽 보시면요. 장소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2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집회 금지 통고난 그겁니다. 이제 화면으로 보면 더 클 텐데요. 주로 자문로 왼쪽에 끝에가 이제 청운동사무소가 있는 거고요. 가운데가 이제 분수대로 가는 길. 그리고 맨 끝에가 삼청로인데요. 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리고 세종로까지 해서. 그래서 청와대 인근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아주 먼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3쪽을 다시 가시면 집회 금지를 위한 물리력 사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는 건 이제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강범위한 집회 금지 통고만이 아니라 마을버스, 미행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하는 이제 용해인 씨나 학생들을 홍대부터 사복경찰이 미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60만인대의 제한자 중에 한 명인 이제 정진우 씨나 여기 오진호 씨도 경찰들이 쫓아다녀서 여기 어디 가느냐 이런 거죠. 이거 정말 불법 사찰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압가상에서의 부상, 그다음에 부상됐지만 미치로한 상태에서 실신 연행을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특히 경찰들이 대규모 집회했을 때마다 나이 어린 여성들에 대한 이 차별과 모욕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이 수사 과정에서 보면 예쁜데 너 왜 그래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 공권력은 어떤 식으로 무기력감을 주느냐. 아까 반말이라는 것도 의도적 반말이나 관행적으로 이제 이런 게 아니라요. 사실상 어떠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굉장한 의도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성들을 샤워하는 거를 제대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저 탈의를 시키거나 이것도 되게 의도적인 폭력. 그러니까 성별화된 폭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당시에 기자를 연행하거나 변호인 접근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정말 성역이냐?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 집회 금지의 의미를 저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집회 금지를 되고 나면 집회 금지 통고를 늦게 하니까 대체할 수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하자라고 하는 집회 장소는 집회의 의미와 집회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데서 집회를 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데 저기 서울광장 가서 하라. 이런 거는 과연 이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거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력 앞에서는 실제 미신고 집회도 못한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문제인 거고요. 이 문제는 사실 14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회신고에 사전신고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거고요. 사전에 신고한다라는 게 과연 행정과정일 뿐인 거냐. 이게 그렇지는 허가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집회금지 통고 사유가 되는 게 6개 조항이나 있고요. 그리고 10여 개 항목이나 있습니다. 5조에는 절대적 집회금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강권석 100m 이내고요. 그다음에 야간 집회, 그러니까 야간 시위가 이제 12시 이후에는 안 되죠. 그다음에 이런 폭력인 경우에 절대 집회 금지죠. 그리고 신고서 보안미해, 교통소통 이런 게 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 행정가청의 협력 의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전 신고제라는 것은 위헌적일 수밖에 없고 이건 허가제로 당연히 이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제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15쪽인데요. 이게 또 아마 장하나 의원님이 이제 행안이시니까 이걸 아마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평온과 소음 규제가 이걸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관행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버스 노동자들이 방송차를 들고 있는데 뭐 데시벨을 대더니 중단을 시킨 거예요. 물론 집회를 하다가 그러니까 거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거의 끝무렵에 막았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본인의 의사로 종료한 게 아니라 중단을 시킨 거죠. 그게 올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소음관리팀 244명에 한 팀당 16명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재는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음이 발생하면 확성기 일시 보관하고 앰프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그냥 지방경찰청의 명령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탄원서 조직을 한다든가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문제고요. 아까 연행과 구속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6페이지 가면 그러면 세월호 참사와 청와대 집회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사실 왜 303명이 죽었는지 실제로는 아마 303명이 더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헌법상의 34조의 재난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있고 그 국가의 최고 행정수반인 청와대의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침몰이 가능했던 규제 완화 그리고 관피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고양버스터미널이나 초사랑 요양병원에서의 이 죽음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이고 그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사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가고 있죠. 화살표가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 통제를 하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사실자 표현의 자를 막고 있고요. 청와대 행진도 막고 있고 대양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회 시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 17페이지 보면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제대로 된 이 과정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보장될 때 세월호 참사가 진상규명이 될 거고 우리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의견이 보장되어야 되고요. 최근처럼 경찰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팽목항에서 19일 날 행진을 하셨던 행진이 아니었죠. 사실 버스 타고 가겠다는 사람을 막았습니다. 유족들을 막았습니다. 막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죽음을 나게 했고 정부의 이런 이윤 중심 정책에 비판하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폐기해야 되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게 아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집회 시위 자유를 막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실천해야 한다. 뭐 청와대 행진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 행진이라는 거는 청와대 행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청계광장에서도 좋고 혹은 뭐 강남역에서도 좋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장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의 정리와 보고 뭐 인권위 진정이나 오늘과 같은 증언대로 계속 알려나가고 기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엔의 집회 시위 자유 보고 특별보고안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2012년에 그리고 2013년부터 임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집회 시위 자유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에서 심하게 후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엔에 계속 알려나가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징계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일 쪽인데요. 홍보 겸 우리는 계속 실천한다 이런 건데요. 1인 시위를 청와대를 둘러싸고 하자라고 하는 4.16 청와대 행동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1인 시위 사실 신고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신고 당연히 안 했는데 뭐 경찰들이 이제 웹 잡아보고 뭐 1인 시위를 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막는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 없죠. 없지만 이제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이건 1인 시위가 아니다. 이건 집회다. 이렇게 규정하고 아마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경찰의 폭력에도 계속 우리는 이런 실천들을 해나갈 것 같고요.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화롭냐, 평화롭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인 시위에는 시인들이 시를 낭송하고 미술 작가들은 미술품을 들고 나올 거고 뭐 가수들은 노래할 거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종이벨 접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평화적이지 않아서 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세월하는 주제, 그다음에 청와대 인근이라고 하는 장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발 더 이상 우리의 실천을, 우리의 목소리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이런 아주 귀한 자료를 가지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의 할 일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요. 아주, 내용이 충실한 좋은 발표였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돼서 바로 다음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세월호 추모 집회 시위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이나 사례와 관련해서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 계신 변정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인권단체들이 모여서 집회 시위에 대해서 인권 침해 감시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17일 날 인사동 인근에 있는 현대 개동사옥 앞에서 119명이 연행된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뭔가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히 속상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동안 감시 활동을 통해서 본 그 집회의 어떤 경향과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면 부분에서 굳이 제가 도입하는 말들은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17일 이후에 연행된 사람이 320명인데요. 이 320명이 주로 가지고 있는 근거들이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런 항목으로 연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제 발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추모시 집회를 봤더니 이것은 물론 저희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들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두 가지 경향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주요 촛불 집회와 행진, 그러니까 허가죠. 사실상 허가를 받았던 행진 경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향,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다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법이라고 낙인 찍고, 그리고 연행과 해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집회가 경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경찰들이 집회에 대해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대단히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낙인들을 통해서 모든 집회를 범죄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4일 날 검찰에서 불법 시위사범 3진 아웃제를 보면서 대단히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불법 시위를 폭력사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인식이 도대체 집회 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사게 했습니다. 저희가 봤던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차벽 설치가 저는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해외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오면 굉장히 흥미로워해요. 구경하러 가고 이런 것도 있니?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벽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천 봉쇄를 하기 위해서 차벽이 동원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벽을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벽을 대면 사람들이 놀라고 차벽이 왜 생겼지? 왜 집회를 이렇게 방해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찰은 집회를 하면 언제 어디서나 차벽을 설치할 수 있고 이 집회는 언제든지 뭔가 위험한 상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집회가 어떤 원천
봉쇄, 특정한 사안에 대한 원천 봉쇄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차벽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고요. 집회 가는 분들은 일단 차벽을 보면 위축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곳에 왔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구나.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결국에 이러한 인식은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권리, 그것이 바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벽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의적 통행 제한입니다. 저는 요즘 거리에서 경찰을 보면 사실상 인간 벽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증거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에 경찰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벽에 가깝죠. 그래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일반 시민이시면 협조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뭐냐면 경찰에 항의하는 시민은 2반 시민, 3반 시민이 되는 거고요. 경찰에게 말을 잘 들을 일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어떠한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인권적인 어떤 기준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 없이 현장에 있는 일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민들의 이동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 재량권,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8일도 그렇고 24일도 그렇고 30일도 그렇고 여기는 3건밖에 사례밖에 적지 않았지만 사실상은 모든 그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모든 곳에서 막혔는데요. 제가 또 하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5월 8일에도 그랬고 24일에도 그랬는데 8일 날에 이제 그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그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 노란 리본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우리은행 쪽을 통과해서 밥을 먹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찰이 그것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 다 막히느냐라고 봤더니 뭐 정장을 입은 여성들이라든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은 그 상황을 통과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양복에 노란 리본을 했는데도 가시라고 통행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옆에 있는 조끼 있는 남성을 거들어주면서 막 같이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시라고 저는 이분만 막으면 된다고 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가 혹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민들을 차별하고 범죄자로 잠재적 범죄자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현장에 있는 지휘관의 재량권 판단일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지침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에 내놓고 공개하고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채증은요, 정말 이 세 가지 너무나도 고질적이고 사실은 말을 하는 것조차 대단히, 뭔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채증은 앞서 말씀드린 앞에 5월 8일, 24일, 31일 사례뿐만 아니라 제가 집회 현장 모니터링하는 모든 시시각각 그 순간순간의 현장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의적 통행 제한에 의해서 마을버스를 타러 가겠다고 항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 채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채증하시는 경찰들이 정말 뭐라 그러죠? 반사적으로 사람이 나타나는 채증을 하는 정도 훈련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 항의하면 바로 채증 카메라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서 법적 근거를 따지고 뭔가 항의를 하고 자신들이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필하게 되면 그때는 또 카메라를 내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관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카메라부터 들고 보는, 그래서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채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그리고 그러한 일이 현장에 있는 일개 경찰 또는 현장에 있는 지휘관에 의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점 또한 대단히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어떤 심지어는 신고된 집회, 허가한 집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항목으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청와대로 향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력 공권력 남용입니다. 앞에서 청와대 인근 집회 시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많이들 발표를 하셔서
그냥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저희 사무실에서 청와대 어디까지 가봤니가 저희 유행어예요. 도대체 청와대를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농담으로 회자되어야 되는 그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청와대를 향하는 시위에 대한 폭력 연행 및 해산이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일부러 연행하고 해산을 붙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위에서 연행과 해산되는 작업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해산을 목적을 하는 동시에 연행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위법적인 어떤 행동, 다른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뭔가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단순히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현대사옥 앞에서 119명이 연행되었을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은 이미 인사동 현대개동사옥 앞을 막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교통방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시위대들이 그쪽으로 갔고 이제 이미 돌아서 본류로 같이 합류합시다라고 하면서 길을 돌아서는 순간에 경찰들이 뒤에서부터 이제 연행을 시작했고 그것은 골목 사이사이까지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담을 넘기도 하고 그 과정에 철조망에서 손이 찢기거나 이런 일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민집회 공동회에서도 97명이 연행이 됐고 그 5월 24일 같은 경우에도 30명이 연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단히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거리에서 해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연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통행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뒤쪽으로 뭐 5m 안 되는 사이에 그 승용차와 버스가 사람들 뒤에서 오고 있는 상황. 도대체 그럼 경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집회에서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냐? 아니면 집회를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도 계속해서 이때도 좀 제가 놀랐던 건 경찰들 바로 앞에 휠체어를 탄 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경찰들이 뒤에서 밀었을 때는 휠체어가 넘어지면 이 여성이 휠체어에서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경찰들은 굉장히 흥분한 상황이었고 지휘관들이 오히려 진정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구 이제 뭐 욕을 하면서 이제 진정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뒤에서 경찰들이 막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현장 통제도 되지 않는 상황들에서 무리하게 해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 휠체어가 있는 여성이 밀려서 떨어지면서 결국에 앰뷸런스를 실려갔고 그 여성 외에도 한 명이 다리가 찢어지고 2명이 시신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찰이 시위대를 자극하는 역할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신한 여성들이 둘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여경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은 체포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경들이 왜 왔냐. 앰뷸런스가 와야 되는 자리에 여경들이 온 것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했을 때도 그 여경들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장소에 있던 시위대들이 더 흥분하고 뭔가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경찰이 그 상황들을 오히려 고조시키고 갈등을 더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권 방해도 앞서 명숙님께서 발제를 해주셔서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름표 없는 경찰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경찰이 어떠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수사받고 기소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를 가하신 경찰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인권 침해를 가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이미 국제사회의 그런 기준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딱 단 한 사례에서 여경들이 그냥 서 있는 상태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 제가 한 번은 봤는데요. 특히 해산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고 다 조끼라든가 장비들에 의해서 이름표가 가려져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인권 침해를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여러 차례 국제사회 공고도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되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오며에서 제가 이제 국제 기준, 기본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국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 법집행 공직자 행동 강령과 법집행 공직자의 무력 및 화기 사용에 대한 기본 원칙은 한국 정부가 반드시 숙지하고 모든 경찰 고위 공무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것이 현장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유엔 국제 엠네스티에서 나온 2012년 보고서의 공고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미 국제사회에서 집회 시위 기준에 대한 보장은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발제한 부분은 불법 집회의 해산과 관련된 국제 엠네스티의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이 심각하지 않은 법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건 재산 기물 파괴라든가 막 포스터를 붙이고 뭔가 거리에서 어지럽게 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도 예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에 비춰보아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집회를 해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고입니다. 두 번째로 집회 해산은 필요성과 비례성에 입각돼서 해산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해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심지어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부의 소수가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 경찰의 행동은 이 집회를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시위대들을 보호하는 것이어야지 일부의 폭력적인 행동을 근거로 이 해산을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 엠네스티의 권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국제 그 기준들의 권고에 대한 엠네스티 해석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평화 시위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될 권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거리로 가지고 나오고 심지어 청와대 인근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역시나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처럼 그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를 범죄시하는 나라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존중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법 집회와 불법 집회를 구분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고 어떠한 사람은 이반 시민과 삼반 시민으로 나누는 이 정부의 이런 방식은 굉장히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저는 드러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집회를 공권력 남용이 전면 금지 통제하고 폭력적 연행 해산하는 것이 사실상 집회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명심하고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크게 지금 1부와 2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세 분의 발표로서 저희가 1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례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잠깐 쉬면은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휴식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집회 현장에서 이런 폭력과 불법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고요. 동시에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60만인 대회 때 저희가 61곳에 대한 집회 신고를 했는데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금지 통고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저희가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이제 제기를 오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변호사입니다. 저는 10분 이내에 발표 마치도록 공약을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뒤에 별지로 나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발제해 주신 분들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말씀드릴 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왕 오신 김에 자료를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이참에 잠깐 보고 지나가면 좋겠는 게 별지로 나눠드린 부분 4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는 제 느낌이지만 국민들보다도 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의 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 장소에 대한 판시가 사실
4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밑줄 친 부분 보면은 집회 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특정 장소가 시위의 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 장소로서 선택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시위를 통하여 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치하거나 또는 시위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시위를 통한 의견 표명이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그래서 밑에 보죠. 지금 여기만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회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현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판결문 한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 결정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세월호라는 배가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결국 너무나 가슴 아픈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참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연 국가의 책임이 없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아무도 그렇지 않다.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모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국가의 책임은 무엇이고 어떻게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항의를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장소인 청와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집시법에 따르면 청와대 인근 100m는 절대적인 집회 금지 장소입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법이 그러하고 합헌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100m 밖에서 집회를 하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인근 인근 지역에 대해서 집회 신고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결국 61곳 전부가 금지된 것입니다. 솔직히 그 61곳 중 2곳은 100m 이내라는 이유로 금지됐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주거지역 평원 침해다. 학교 인근이다. 아니면 교통소통에 방해를 준다. 딱 3가지가 거의 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집회금지 통고 처분인가? 당연히 위법합니다. 그 내용은 그 소유장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될 우려도 없고 우리는 밤에 하기 때문에 학교 다 끝난 다음입니다. 교통소통 인도가 대부분입니다. 인도가 대부분 한쪽에 좀 모아서 이렇게 다른 분들 지나게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집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집회가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정말 우려된다면 조건을 붙여서 제한을 해라. 제한을 하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금지를 해라.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금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향을 대충 봤어요. 제가 5월 8일 만민공동회에 갔었고 5월 17, 18일 접견 다녔고 그리고 6월 10일 날은 제가 총리공간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제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근데 봤을 때 율곡로와 사직로, 그 광화문 바로 앞도로 있잖아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 도로는 못 넘게 하겠다. 왜냐하면 정부종합청사 앞 5월 8일 날에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는 만민공동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로 가자. 그래서 경복궁역에 있는 지하도로를 건너서 가려고 할 때 경찰은 일단 벽을 칩니다. 그 차벽 설치, 인간 벽 만들기는 앞서 변절平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상황이 과연 올바른 법 집행인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위법성을 다투고자 했고요. 그것은 그대로 이 공권력 행사의 목적에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함으로 위헌성이 입증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근데 문제는 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2개 동시에 제기하느냐인데요. 이건 약간 그 소송의 적법 요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행정소송 등 기타 권리구제를
절차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행정소송에서 각하당할 우려가 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반면 동시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진행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사로 봐서 하급심 판례를 보면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다투게 된다면 헌법소원은 각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퇴진하라는 구호 들어보지 않은 대통령 없을 겁니다. 이승만은 퇴진하라 그래서 하야했고요. 박정희는 퇴진하라는 얘기 18년 동안 들었을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마찬가지고요. 김영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진하라다 하다 못해 탄핵까지 이루어졌죠. 이명박 퇴진하라 2008년 촛불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퇴진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듣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뭐 솔직히 듣기 싫겠죠. 애써 대통령 됐는데 퇴진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청와대 인근 집회, 유식 일고 장소 모두에 대해서 금지 통고 첨부한 것은 당연히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앞으로 향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송은 좀 시간이 걸리고 지난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소송에서라도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변호사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공권력 감시 대응팀에 계시는 강성준 님이 경찰의 세월호 집회 시위 관련 아까 금지 통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지 통고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 주시겠습니다. 네, 강성준입니다. 앞에 김종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사실 많이 중복돼서 저는 그런 내용 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활동가처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간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집시법 8조, 그다음에 12조와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집회 신고가 239건 정도가 4월 16일 이후에 2달 정도에 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집회 신고 한 건에 여러 건의 집회가 신고되기도 해서 그것보다는 많은 집회를 열고자 신고가 된 거였습니다. 실제 개최된 집회는 360회였고, 금지 통보된 건은 112건, 조건 통보된 건은 9건이었습니다. 금지 통보된 건을 먼저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 2나 표 3 이하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8일자 청와대 만민공동회는 2번에 걸쳐가지고 신고가 됐는데, 첫 번째 신고 때는 14곳 중에서 13곳이 죄송합니다. 1차 집회 신고는 3곳이 신고가 되어서 금지 통고가 3곳이 났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 날 두 번째로 2차로 11곳에 대해서 집회 신고를 했는데 10곳이 금지 통고가 났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앞만 제외가 됐었고요. 실제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만민공동회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가 있었는데 이 10곳의 신고가 모두 10곳에 대해서 금지가 났습니다. 이 금지 통고가 난 것들 사유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청와대 만인대에도 61곳 모두가 금지 통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서면하고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서면하고 표 자료에 있는 것들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노총도 집회 신고를 25곳을 했는데 그중에 24곳이 금지가 됐습니다. 이 중에는 행진이 16건 있었고 침묵행진도 3건이 있었습니다. 다 넘어가서 바로 그 뒤에 있는 문제점부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시법 8조 3항에 1호는 주거지역, 2호는 학교와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요 기회와 관련되는 장소에서는 집회를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심각한 피해라든가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등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이 금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신고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재량 사항으로 따로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면은 10명이 집회를 하겠다라고 집회 신고를 한 경우조차도 학습권이나 뭐 생활의 평온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금지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사실 집회 시위라는 거는 속성상 그 위력을 보여가지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거죠. 특히 그 청와대와 관련해가지고는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일 텐데, 그래서 그 집회 시위에 따른 일정 정도의 불편함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그 청와대 주변이라고 해서 완전히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경찰의 행태입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는 기자회견이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따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 1년 정도의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 신고 상황을 보면 기자회견 빼고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건이 24건이 있었는데 모두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개최된 경우는 딱 한 건에 불과했는데요. 민변 변호사인 김모 변호사님께서 개인 자격으로 집회 신고를 한 건이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청운동 사무소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건인데, 접수한 다음 날 담당 경찰이 방문해가지고 주말에 당시 경찰이 실수를 해가지고 신고를 접수를 한 거라고 제발 좀 치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그냥 집회 신고는 치아를 하고 기자회견으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고요. 당연히 김모 변호사님께서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일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 건 외에는 모두가 금지가 됐습니다. 5월 17일 날에는 민권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금지 통보가 났습니다. 집시법 8조 3항 1호, 2호와 함께 이제 12조도 금지 통보 남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교통소통 부분입니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인데요. 집시법 시행령 별표 1에 서울 시내 주요도시 주요도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보시면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큰 도로들은 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이 도로들이 시내 중심가를 대부분 겹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청와대 부근이라든가 이 광화문 인근은 사실은 이 주요도로에 속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는 거가 인도 더하기 차도이기 때문에 이 도로와 붙어 있는 인도 또한 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은 금지 통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금지 통보가 계속되니까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서울진보연대에서 4월 23일 이후 시민 촛불 행진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이거를 금지 통보를 하고, 그래서 주최 측에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인도로 행진을 하는 신고였는데 이게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로 인용을 했고, 실제로 집회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관련 참사 이후에 있었던 집회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경찰이 집회 금지 제한 조항을 활용해서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금지 통보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하도 많은 집회 신고가 금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눈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지도일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있는 그림 1에 그걸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집회이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행진 신고입니다. 이 그림 1에 표시되어 있는 금지 통보된 장소들을 보시면 청와대 남쪽으로 경복궁 아래쪽 이제 정확히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그 위쪽으로 가는 집회 신고들은 거의 다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집회든 행진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집회 장소와 관련해가지고 집회 자유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통보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세월호 시민 모임에서 5월 5일 날 대한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갔다가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인도 통해서 왕복하는 행진을 신고했는데 서울청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조건 통보를 했습니다. 신고 인원수가 딱 30명이 인도로 왔다가 다시 가겠다 뭐 이런 신고였는데도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 집회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거를 조건으로 조건 통보를 해왔습니다. 4월 16일에서 6월 18일까지 이 조건 통보된 건 모두 9건이었는데요. 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것, 행진 중에 연자 또는 정지나 구호제창을 하지를 말 것,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진 중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사람의 행진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잠시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행진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진행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그다음에 구호제창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회 시위 방식에 대한 엄청나게 과도한 제한인 거죠. 그게 교통소통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이나 피켓, 깃발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폭력적인 진압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아마 이 미신고 집회와 관련해가지고 이호준 교수님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인 시위 부분 3번, 큰 3번 1인 시위 방해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데모당 소속의 이은탁 씨가 몇 가지 사례를 전달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사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2는 경복궁역 4번 출구 청운동 입구입니다. 여기서 1인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곧바로 포착하고 해산명령을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막 하는 거죠. 1인 시위는 아시다시피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인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주변에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1인 시위 하게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1인 시위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찰의 경고라고 봐주시면, 위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3은 청와대 분수대 앞입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비겁하게도 우산으로 가립니다. 이게 비 오는 날씨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우산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 4번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경찰이 피켓이 너무 크다. 빨간 색깔이 혐오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경찰 병력을 도열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피켓을 가립니다. 빨간색은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의 상징색이기도 한데 왜 혐오감을 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통행 제지 부분은 이거는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내용을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0일 날 진도대교까지 가족들이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밤늦은 시간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날 행진에 대해서 갑자기 울컥해서 제가 말을 잘 못 읽겠는데, 경찰청장께서 진도대교까지 가서 격한 마음에 뛰어내리기라도 할까봐서 이동을 막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찰청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동을 막은 거죠. 그 다음에 5월 8일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경복궁역 인근 청와대 앞에서 가족들이 연자 농성을 시작을 하니까 지지하려는 시민들이 주변을 찾아왔고 근데 청와대 1km 바깥인 경복궁역부터 해가지고 추모 시민들을 막은 사례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상경제지 판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시민들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의 행위 자체가 적법하려면은 몇 가지 요건들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의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규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불법 집회라고 경찰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적법하지 않겠죠. 근데 경찰도 아마 알 겁니다. 근데 일단 막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소송을 걸고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1년, 2년, 3년 후에나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막고보자. 뒷감당은 나중에 하자라는 생각으로 아마 경찰이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회의 자유가 좀 누더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 맞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준 교수님께서 이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인 의의와 앞서도 여러 차례 나온 얘기지만 집회 금지 통고의 남용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늦게 드려서 자료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김정보 변호사님의 그 50페이지가 넘는 이 청구서 뒤에 보면 작은 글씨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뭐 내용은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결국은 뭐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얘기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이론적으로 엮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이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식,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맨 처음에 금지 통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지 통고된 집회 혹은 뭐 부근에서 뭐 어찌됐건 금지 통고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집회하는 거를 최대한 막는 게 두 번째 경찰의 과제고요. 이 두 번째 과제를 위해서 경찰이 하는 짓이 차벽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동 제한을 이제 경찰 병력으로 통행을 막고, 뭐 또 아까 그 만인대회에서 나왔던 사례처럼 뭐 이 버스에 같이 올라타서 뭐 불신 검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조치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집회가 열리면 이제 해산하고 연행하는 거죠. 이 경찰이 하는 짓은 이 세 가지입니다, 딱.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법적으로는 하나도 그 근거 규정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왔던 대목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기본 원칙을 뭐 간략히 소개해 놨는데, 이거는 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거론될 때마다 인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2003년 10월 30일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사실 10년이 넘은 것이기는 한데, 지금까지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바이블처럼 인용되고 있는, 사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와, 이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있는 그런 판결이에요. 그걸 보면 이제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라는 게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정치적인 소수 집단의 보호로서 집회의 자유의 보장,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다. 세 번째,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네 번째,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것처럼 집회의 금지, 뭐 금지 통고겠죠. 그 다음에 해산, 실제 집회가 개최된 경우에 해산 명령하는 거. 이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침해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뒤에 나오지만은 그 서울광장 차벽 사례는 바로 집회의 이제 사전적인 제한 조치 중에 하나죠. 근데 차벽 설치와 그 다음에 이동 제한, 고착 이런 거는 성질상 모두 다 집회의 자유, 집회 참가의 자유를 이제 봉쇄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조치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경찰이 하는 짓은 금지 통고하고 실제 집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차벽, 이동 제한 조치 같은 거 하고 그래도 집회하면은 해산 명령하는 건데 이 세 가지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찰은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 수단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써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그 요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금지 통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집시법상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뭐 큰 것만 추려봐도 한 6가지 정도가 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내용 때문에, 뭐 주장 내용이 껄끄러워서 제한하는 것, 그 다음에 장소 때문에 제한하는 것, 시간 때문에 제한하는 것, 뭐 등등 집회 시간, 장소, 방법, 내용에 대한 모든 방면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를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집회 금지 통고제는 몇 가지 차원에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허가제다. 헌법은 집회 허가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집시법에서 신고제와 금지 통고제는 결합해서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다. 왜 그러냐? 4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 조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근거 조문들은 다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에 경찰의 재량에 의해서 집회 시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경찰의 재량의 금지 여부를 위임하고 있는 형태. 그럼 결국은 신고했더라도 경찰이 집회 시위를 개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경찰이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재량을 활용해서 집회를 금지시키거나 허용하거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우리 법학에서는 신고제는 협력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집회의 자유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한 경찰의 뭐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경찰에 협력해야 될 의무다. 실제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실제 협력 의무가 아니라 경찰이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집회에 관한 정보를 경찰한테 사전에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금지 통고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모든 면에서 금지 통고가 가능하고, 특히 5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처럼 집회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집시법 8조 또 12조에 의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분들도 몇 차례 강조했듯이 집회 장소는 실제 집회를 개최하는 목적, 집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청와대 항의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한다는 거, 근데 청와대 항의하기 위해서 어디 다른 장소에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집회 장소에 대한 제한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집시법을 보면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은 집시법 8조 3항, 그 다음에 12조 1항은 다른 금지 사유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재량 남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6페이지부터 조금 적어놨는데, 집시법 8조 3항, 주거지역 혹은 뭐 학교 주변 지역에서 뭐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들이 이제 시설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다 그러죠? 청와대 인근에 집회를 금지한 경찰이. 근데 그 민원을 서류를 전 한번 보고 싶어요. 못 봤는데 경찰이 혹시 공개했나요? 공개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집회라는 게요, 일반적으로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불편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사회가 당연히 수인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7페이지의 그 위에 상단 부분 보면은 그 집회 시위에 관한 이제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평화적 집회라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것까지도 평화적인 거다라고 얘기해요.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위력적인 실력 행사를 본질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해야 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야 된다. 그러면 집시법 8조 3항에서 얘기하는 민원이라는 것도요. 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여기 우리 동네 집회가 너무 많으니 좀 자제하게 경찰이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일반적인 민원이나 탄원서가 있다고 해서 8조 3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8조 3항에서 주민들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다라고 하는 요건은요. 특정 집회와 관련해서 그 집회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의 위험이 굉장히 클 때 그것을 금지해달라는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생활에 대한 평온에 대한 침해가 뚜렷하다. 뚜렷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위에서 얘기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은 일회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침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침해하는 일은 장기간에 걸쳐서 특정 집회가 우리 동네 앞에서 맨날 개최된다. 근데 너무 확성기를 크게 틀고 아주 도대체 시끄러워서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지경이 돼야 이걸 조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은 그런 해석 절대로 안 하고 있죠. 집시법 12조 1항,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요 도로 웬만하면 다 걸리죠. 그런데 집시법 규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요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지정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요건을 보면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어요. 교통소통이 많은 도로라고 해서 주요 도로를 지정해놓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이 맘만 먹으면요. 교통량이 많은 도로잖아요. 얼마든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12조 1항을 적용하는 사례를 보면 정말 들쭉날쭉해요. 어떤 땐 허용하고 어떨 땐 허용하지 않고 이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 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광화문 사거리를 넘어서 그 북쪽으로 청와대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12조 1항을 들먹거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집회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지 통과한 거를 보면은요, 그 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금지 통고서에 써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인용해놨어요. 6월 10일 옥인교회 앞 인도에 대한 금지 통고서를 보면 일평균 교통소통량이 상위권에 해당할 정도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다. 이거 청운동 주민센터 앞쪽 길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모여서 집회 개최 시 일반 시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 확실하다. 하나마나한 얘기. 그 다음에 또 그 동장소에서 집회 개최 시 재반 사정들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 집회를 개최하는데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통행가 방해가 돼도 그거를 수인해라라고 하는 게 헌법의 요구사항인 건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한다. 이게 정말 그래서 이거는 난센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앞에 집회 신고 금지 통고된 거 대부분 다 소규모 집회고 그것도 인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도대체 이거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찰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하냐? 도대체 법적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누가 봐도 명백한데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이 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떠드느냐? 통제할 장치가 없어서 그래요. 통제할 장치가 없어서. 금지 통고 처분 보통 집회 개최에 임박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경찰은 금지 통고한 다음에 금지 통고의 기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차벽, 이동 제한 조치하고 또 해산 명령까지 준비하겠죠?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뭐 당장 효과를 보려면 이제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뭐 며칠 안에 법원에 기일이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집회 개최에 임박해서 금지 통고가 있으면요. 사실상 법적 판단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 판단을 구하려면 집회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의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집회 주최자의 입장에서 언제 법원의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 결정을 마냥 기다리면서 타이밍 놓쳐가면서 집회하지 말자, 금지 통고 있으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 법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장치도 시민들의 편에서의 구제장치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봉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맨날 떠들어대는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집회 원천 봉쇄, 그 다음에 이제 집회 금지 통고 이후에 뭐 이동 차단, 고착, 해산 명령, 뭐 연행으로 이어지는, 크게 보면 이제 이동 차단, 차벽과 같은 거,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10페이지 이하에 있는데요. 그 밑줄 친 부분 좀 보시면 대법원 왜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이제 지방에서 상정하려는 거 경찰이 고속도로 진입 차단했던 사례에서 지금 경직법 6조 1항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공권력이었다라고 얘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서울광장 차벽 설치 사례에서 이 차벽 설치와 같은 식의 집회 봉쇄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돼야 된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경직법 6조 1항 조문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요건 엄격하다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집회의 경우에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몽둥이 들고 우리 폭력 집회 하겠다라고 공언한 집회가 아닌 다음에야 신체에 대해서 급박한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진압에 나서야 되는 이런 식의 집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경직법 6조를 들어서 집회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을 통행을 제한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것 모두 다 위법한 조치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해산명령에 대해서 14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대법원은 몇 차례에 걸쳐서 해산명령은 공공의 안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가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경찰은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없었다,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 금지 통고된 집회라고 하는 이유로 실제 집회가 강행되면 가차없이 해산명령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연행작전에 돌입하지요. 역시 경찰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실제로 시민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다투고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경찰을 고소하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집시법에는 집회 방해죄가 있으니까 그거로 고소하든가 아니면 형법상에 직권남용죄 같은 거로 고소할 수 있겠죠. 집회 방해했다고. 위법한 공권력으로 집회 방해했다. 이런 이유로. 그렇지만 그런 식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 여지껏 경찰이 그래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편파적인 법 집행이 뒤에 든든하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경찰은 위법한 해산명령도 마구마구 남발해 가면서 무조건 현장에서
일단 막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집회 시위의 자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에 대한 개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금지 통고 사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그 법적 구제를 받고 또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좀 더 본격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혹시 간단히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간단히 질의응답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니 김종국 변호사님한테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이 60만인대회 61곳에 대한 금지 통고에 대해서 지금 유연성, 위법성을 다투는 건데, 보시면 지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39개 목록이, 별지 목록이 돼 있고, 행정소송은 2개의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서만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나머지, 전체 61곳에 한 번에 대한 금지 통고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39개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추려진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다투면요, 말씀드리면요, 각 처분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그만큼 속가가 올라갑니다. 소송 비용 부담이 좀 크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럼 61개 중 어느 곳이 가장 좀 상징성이 있을까, 명징하게 드러날까, 이런 걸 좀 고민해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 두 곳으로 좀 결정이 될 것 되었고요. 헌법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속가 부담은 없기 때문에 61곳 중 59곳을 하려고 했죠. 그 두 곳은 좀 빼려고 했는데, 지금 39곳으로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고 모집 과정에서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접수가 가능할지는 지금, 그래서 필요 서류가, 내용은, 컨텐츠는 됐는데 좀 구비 서류들이 있습니다. 법률 문서이기 때문에 약간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 좀 있어서 약간 좀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왕 저에게 마이크가 온 김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바로 제가 내일 경찰들이 벽을 설치해서 인도의 통행을 막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2013년 8월 23일 날 쌍용자동차 범국민대회 이후에 일민미술관 앞에서 등 6개 장소에서 경찰이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내일도 기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렵진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제가 보기엔 통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 대해서 손배 청구를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다 경찰청 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경찰청이 위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을까, 더 이상,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원고가 되는 사람이 자기가 통행을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방법은 가장 좋은 건 셀카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통행을 막을 때 경찰만 찍는 게 아니라 자기도 좀 한번 찍어 두시면은 나중에 소송할 때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도 됐고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주일 후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고요. 오늘이 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실종자도 아직 11명이나 구조되지 못하고 있고, 진상규명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고요. 세월호 특별법조차 지금 이 여야의 당리당략 때문에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담화에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그렇게 되기 위한 아주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그 세월호 추모 집회 시위 관련 인권 침해 보고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